시사인 토크쇼 강적들이 뽑은 한 주간의 가장 강력한 뉴스, 강한 뉴스 시작합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시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집권 3년차, 북미 중재자 역할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민생 경제를 비롯한 국내 문제도 해결이 시급한데요. 그래서 준비한 이슈는 내치 수습 나선 문 대통령, 그 셈법은입니다. 오늘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민영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가 진술을 이렇게 들리고 북한 당국이 즉시 반응을 보일 줄 저도 얘기는 못하고 우리 한국이 처해있는 특성을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는 신뢰를 확실히 줘야 되고 지금 와서 신뢰해보고 분위기 만든다? 완전 끼어버린 상황 아니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스윙보트로 있던 이 중도층들도 이쪽에 한번 해볼까? 무분별한 이념이 기업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분리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위기를 자초할 수가 있다. 제가 오늘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요? 지난 지방선거 때 네. 제가 우리 민영삼 선배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네. 저런 합리적인 분이 합리적 중도에 계시는 분이 우리 당에 오셨으면 좋겠다 네. 해가지고 한번 영입하려고 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영입하려고 뵀는데 그 다음에 조금 마음이 흔들리시더니 바로 민평당 가시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도 안 하고 되게 섭섭했습니다. 정말 이건 비유한데요. 그때 당시에 장제원 의원이 이제 끈이 회복돼가지고 네. 홍모 대표님하고 상당히 실세로 활동을 실세는 아니죠. 내가 무슨 실세입니까? 인사권에 개입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우리 진영이 지방선거 때 많이 좀 인재를 좀 영입을 해야 될 생각해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우리 민영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한번 장도를 여쭤볼게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이 장제원 의원이 만나자고 해서 제안을 했을 때 고민하셨어요? 상당히 진전이 됐었죠. 네. 됐는데 이제 제가 그 생각하는 네. 그런 그 방향하고 네. 좀 다르고 네. 그 대우도 확실하게 좀 안 해줄 것 같고. 배우에서 알겠습니다. 오늘 훈훈한 강적들 기대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집권 3년새에 받은 최저 성적표. 자, 어떻게들 분석을 하십니까? 지금 받은 지지율이 이 북미회담 결렬 비롯해갖고 경제 문제 안 풀리고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금세 풀리기도 어려운 상황. 그래도 지지율 40%대 유지하고 있다. 정말로 고맙다. 이거는 집권당으로서 꼭 그렇게 인식을 해야지. 아니 옛날에 70% 80% 받았는데 서운하다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길 가다 넘어져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나요? 아니, 44%의 지지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정평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43.9%요? 자, 미세먼지, 북핵 자초계 또 시끌막에 수출 감소하죠. 세금 폭등하죠. 그런데 맨날 적폐청산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문재인 정부가 한 방에 지지율을 만회하겠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이 41%까지 떨어지면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착실한 국정운영.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열쇠라고 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호남에 밀집돼 있잖아요. 호남에서 지금 60% 후반대, 70%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40%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 떨어진 만큼 민주평화당으로 지지율이 와야 되는데 호남에서는 강구하고 또 한국당으로 일부 가고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 민주평화당은 어떻게 해야 이 그 정부 여당의 그 실수로서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저 이상을 주워 먹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요. 사실은 공화국 수립 이후에 이렇게 호남의 인사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준 정권이 없어요.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그다음에 법무부 그 검찰국장, 육군참모총장, 경찰청장, 국무총리 이렇게 해서 한 8석의 완전 그 국가의 핵심 있잖아요. 네네. 이 8석이 전부 호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완전 인사폭탄을 맞아가지고 이게 내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좀 결이 다른 게 아니요, 김성경 이거는 씨가 우리 당 지금 잠깐만요. 선거노 이슈.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8개의 자리가 다 어떻게 됐는지. 김성경 다 씨가 호남이잖아요. 출신 고등학교를 발표를 했어요. 출신 지역 싹 숨기고 호남은 한 명도 없는 걸로 발표됐는데 실제 4명이죠. 그동안 늘 하던 방식이 아닌
출신 고등학교별로 해서 발표하고 하는 그런 발상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정부 내에서 상당히 좀 누가 봐도 꼼수로 보일 거 아니에요. 치졸스럽다고 솔직히 문제는 사실은 호남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토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 가서 공항에 정문으로 나가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그 민심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30%대가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호남은 또 다른 게 제가 이렇게 체감해 보면은 야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지키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난다 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호남에서는 측은지심으로 호남 민심이 문정부와 민주당을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피해를 보고 있다. 네. 한국당 지지율은 4주 연속 올라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하기 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가우시겠어요? 아니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들이 탄핵까지 당해서 정권을 잃었는데 4%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30%대, 3자까지 달게 해주신 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소중한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지시는 거예요? 주례사통으로 주례사 같은 이 소중한 저희 업소를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뭐 이런 갑자기 멘트로. 그래서 저희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그러한 새로운 개혁과 또 쇄신을 통해서 국민들과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겸손하고 따뜻한 주례사에 제가 약간 찬물을 끼얹어야 될 것 같아서 참을 끼얹지 마시고 이제 싹싹 좀 탔는데 아니, 근데- 싹이 이만큼 탔는데 아니, 그걸 밟지 마시고 안 밟고. 대한민국 정치가 건전해지는 겁니다 지금. 냉정히 보자고요. 가장 최근 정당 호감도 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45%, 자유한국당이 21%입니다. 호감도가. 근데 놀랍게도 비호감도 이것도 같이 조사를 하는데 민주당이 41%, 근데 자유한국당의 비호감도가 66%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에 비춰본다면 비호감도가 많이 내려져 있는데 왜 그럴까?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결론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예. 아니 근데 갑자기 박사님, 좀 그거- 얄밉긴 하다. 지금 박사님 그거 여기 박사님 그리고 아니요, 그거 제가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저희 당이 66%나 되는 비호감 인정하고요. 그 비호감마저도 감사드리고요. 싫어한다는 거는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박사님, 근데 싫어한다는 거는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는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는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박사님 그거 인용하려면은 잠깐만요. 예. 이거는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보다는요 싫어하는 게 낫습니다. 목풀보다 악플이 낫다. 그럼요. 그래서 그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화함, 사랑까지는 아니고요. 조화함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비호감들을 다 걷어내고 왜 열심히 싫어하는지 얘기를 쇄신하고 말할 노력하겠습니다. 왜 싫어하는지의 그 속마음을 제가 어찌다 알겠습니까만 유추를 해볼 때는 아니, 유추예요? 네, 유추를 박사님도 싫어하잖아요. 아니, 분석이 안 나와서 제가 유추를 해보면 자유한국당의 우경화에 대한 염려입니다. 우경화에 대한 염려. 옛날 노인당이라는 이미지는 벗었고요. 그다음에 부자당이라는 이미지도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상당히 벗어났어요. 그런데 우경화는 무섭습니다. 예컨대 5.18 문제에 대해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고 당대표는 세모라 그러고 제일 놀라운 거는 최근에 있었던 나경원 대표의 발언인데 친일 청산 잘 됐어야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반민특위 활동이 잘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국론 분열로 가져온 부분이 있고 깜짝 놀랄 일이 되거든요. 야, 자유한국당의 인식이 저 정도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 원내대표 개인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면 호감도 회복 어렵죠. 제가 요건 조금 답변해 드릴게요. 5.18 문제는 제가 가장 먼저 5.18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철저하게 이것은 안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의 가장 중진이신 서청원 대표, 김무성 대표가 저와 생각을 같이 한다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 문제는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된 발언이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나경원 난민특위 발언들도 나경원 대표가 충분히 해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어쨌든 걷어내가는 과정이고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함께 해서 저희 당이 새로운 이런 보수들이 많이 들어와서 함께 했으면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아무튼요, 제가 분석을 이제 해보면은 존경하는 장재현 의원께서 표정 관리를 뛰어넘은 목소리까지 관리하시는 참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만은 제가 볼 적에는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이게요,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맞습니다. 상대방 설림 실수예요. 맞습니다. 우리 역사가 현대 정치사를 보면은요,
전부 다 상대편 손님 실수로 정권 잡고 다 대표되고 한 거예요. 정청하겠습니다. 그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잘해서 선거의 여왕이었어요. 상대 진영인 우리 그때 당시에 저 진영에 속했던 친노 진영이 패권 세력으로 해가지고 하는 말 다 잘못하고 하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에다 다 이기고.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이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황교안 체제로 들어서면서 이 보수가 점잖은 보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또 민주당에서도 참 처음에는 황교안 나와봐야 그냥 또 그 탄핵 프레임이고 탄핵 때 국무총리 권한 대행했던 그 박근혜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별 볼 일 없을 거다 생각해서 황라땡이라 했잖아요. 황교안 나와주면 땡큐. 네. 요즘 뭐예요? 황라2가 된 거예요. 황교안, 나경원 원투펀치가 아주 투톱이 그런 게 있었어요. 황라2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런 것 같았어요.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니 그러면서 이 황교안의 점잖은 보수와 나경원의 그 점잖은 공격 이게 점잖아요? 공격 점잖하잖아요. 싹 외신 인용해가지고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잖아요. 어찌됐건.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 이 정권을 오만과 독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제발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영리하게 우회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이제는 좀 마음이 놓이구나 하면서 스윙보통으로 있던 이 중도층들도 아마 이쪽에 한번 해볼까 하면서 그런 그 민심이 이제는 한국당으로 쭉 가고 있다. 우리의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내수 부진의 경제 민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에 IMF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추경을 권고하고 나섰는데요. 문 대통령도 이미 추경을 언급한 바 있는데 추경이 효과가 있을까요? 추경하려면 저를 넘어야 됩니다. 제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 간사로 맡고 있고요. 선거법은 정개특위 간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청문회 넘으려면 제가 산중위로 이번에 차부임을 합니다. 박영선 장관 후보자. 이 때문에 청문회, 그다음에 선거법, 예산 전부 다 민주당은 강제원의 허들을 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톤이 달라졌는데 의원님 방금 전까지 겸손한 톤이랑가 너무 달라졌는데. 근데요. 민주당이 이의회를 막론하고 추경을 하려고 그러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470조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갖다가 작년에 통과시켰어요. 민주당 정권이 들어와서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자,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또 추경을 해서 쓰겠다고 하면 정책 전환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일자리 문제로 54조, 또 작년에 24조, 거의 80조를 쏟아붓고도 19년 만에 사상 최악의 실업률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에게 해명할 것이냐.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9만 7천 명에 그쳐 1년 전에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7만 3천 명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많았고 실업률은 3.8%로 17년 만에 최고였습니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도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두 번째,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퍼플리즘 예산. 농촌에 청년들이 가면 무조건 한 달에 100만 원을 줍니다. 그 한 달에 100만 원을 뭐 쓰냐고 보니까 테슬라 리스하고 구찌 핸드백 샀어요. 이렇게 마구잡이식 퍼주기 이 예산 이거 어떻게 근절할 것이냐. 그다음에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추경은 들여다보겠다. 원전이 사실은 미세먼지를 일으키지 않는 가장 좋은 발전 이 형태인데 이거를 대폭 줄이고
석탄 발전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 대안을 가지고 온 다음에 미세먼지가 들여오고 있다. 제가 얘기를 간사로서 이번 추경을 정부가 낸다면 장제원 미리 허브를- 제가 정부에 홍남기 부총리한테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가 전국 공동주택 1,300만여 채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은 평균 5.3% 올랐습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주택 고령 은퇴자는 물론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연금 가지고 사는 분들은 걱정이 되지. 수입으로 고정이 돼 있는데 그거 올라가니까. 야당에서는 공시가격 공개 이후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편법 증세죠. 서민 증세죠. 이거는 우회 증세입니다. 이게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연동되는 게요.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 취득세 60개의 행정 항목 기준 자료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시지가 10%가 오르면 건보료가 12만 원 올라요. 아파트 공시지가 20%가 오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있죠. 10,000명이 탈락을 합니다. 이 또 집 한 채 있는 분들, 은퇴 가구 이런 사람 보유세 직격탄을 맞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거고 우회 증세를 막는 그런 법안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네. 지금 엄청나게 퍼주기 예산을 통해 가지고 세수가 부족하자 드디어 보편의 증세를 통해서 서민 증세까지 하겠다. 이런 의도를 드러낸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우회 증세라는 말도 사실은 일면 타당성은 있는데 그러니까 시가하고 공시가를 들신대로 좁혀나가야 된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정부가 많이 두드려 맞을 가능성은 있는데 방향은 이렇게 가야 돼요. 아니 근데 도깨비 가격이거든 부동산 근데 가격이. 그렇죠. 이게 장제원 의원께서 늘 하신 것처럼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우회 증세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건 좀 민심 폭발할 겁니다. 뭐냐면요. 우리 옛말에 호랭이 뭐가 제일 무서웠는데 호랭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여름 손님하고 세금이에요. 네? 여름 손님? 여름에는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손님이 찾아오면은요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된장에다가 물 타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고 그러니까 여름 손님이 오는 것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했는데 그 여름 손님보다 더 무서운 게 세금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서민들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소득을 갖다가 높여줘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이 정부에서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갖다가 낙화시키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도대체 어떻게 아무리 이렇게 문재인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미워하는 사람도 문 대통령이 서민의 등골을 빼먹기 위한 정책으로 간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생기는 세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조금만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국토부에서 다 계획 세운 거 있습니다. 박사님 제가 봤을 땐 이런 거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거짓말했던 게 드러나는 과정 중이다. 첫째 보세요. 문재인 정부 하는 내내 전기요금 인상 없을 것이다라고 했죠. 그거 이제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죠. 적자가 심해지면서 어떻게 버틸 거예요? 저 인상해야지. 자 둘째로 보면은 뭐 건강보험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요율 조정 없이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지금 그 거짓말이라는 거 드러나고 있죠. 건강보험 적자 이제 늘어나고 있죠. 지금 이제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린다고 말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편법 증세를 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아마 갑수님도 아실 거예요. 유명한 정치가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다.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은 22조 2천억 원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의 여당 내에서도 지적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때 그 유명한 정치가가 했던 것처럼. 근데 지금 과연 여당 내에서 아까 장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세금 퍼주는 정책들에 제동을 걸 만한 정치가가 지금 여당이 없다는 게 전 되게 무서워 이준석 보이거든요. 최고의 말에 반박은 못 하겠는데. 당연히 못하죠. 맞는 왜 말인데. 공약을 못 지켰냐? 왜 약속대로 안 했느냐라고 말하면 맞는데 그걸 지금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모든 정권에서 의욕과 계획을 세웠다가 현실에 조정되는 과정을 전부 거짓말이라고 해버린다면 그건 너무 악의적인 말 아니에요? 이 건강한 정부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1차는 양극화다. 양극화는 부의 편제다. 이 부가 우리나라는 다 부동산에 몰려있다. 지금
이 서민들이 고통스럽다 그러는데요. 실제로 계산을 한 걸 뽑아놓은 걸 신문 기사만 봐도 솔직히 서민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서 내야 되는 추가 금액은 사실은 미미합니다. 그 취지를 좀 이해해달라는 거죠. 저는요, 양극화를 잡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양극화는 잡지 못하고 서민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자, 최저임금 보십시오.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임금 올려가 생활을 좀 부유하게 해주겠다. 소득주 성장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30%를 올려놓으니까 이분들이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길거리에 나앉지 않았습니까? 이 공시지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사람 그 보유세 많이 내겠다. 이 정책을 하다 보니까 서민들이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잘못하면 탈락되게 되는, 그리고 일반 보편적인 세금이 증세가 돼버리는, 양극화를 잡겠다고 하다가 양극화가 오히려 늘어나는, 양극화가 더 격차가 커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진짜로 이 정권이 이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네. 한전에 이어서 5개 발전 자회사들과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발전회사들이 줄줄이 적자와 실적 부진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이 이렇게 대규모로 적자를 내고 나면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어서 국민 부담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적자를 기록하는 건 5년 만입니다. 2년 만에 순이익이 2조 5천억 원 넘게 줄어든 겁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의 영향으로 원전 이용률이 3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 신규 원전 6기가 표류하며 영업비용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전에 이어 5개 발전 자회사 실적도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지난해 순이익 합계가 630억 원으로 2년 전에 비해 3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세 개사는 적자에 빠졌습니다. 한국전력이 2012년 이후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5조 1,600억 원 이상 급감하면서 2,080억 원 손실을 본 겁니다. 2016년 원전 이용률이 80%에 육박할 때 한전 영업이익은 12조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원전 이용률은 재작년 71%, 지난해 66%까지 줄었고 영업이익은 2년 연속 급전 직하합니다. 한전은 올해도 2조 원대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에 나설 경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부의 정책 방향 어떻게들 보시나요? 저는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우선 예상되는 거짓말은 전기요금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슬슬 이제 그거를 대놓고 얘기 못 하니까 산업용 전기가 너무 싸니까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밑밥을 이제 흘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결국엔 비용 구조상 지금 유지가 안 되는 식으로 하는 것이고, 일부에서는 탈원전은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고 수십 년에 걸친 계획이기 때문에 탈원전의 영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공기업 실적 악화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원전 이용률 하락 부분이 작용은 미미하게 할 수 있어서도 크진 않은 걸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해석은 다릅니다. 유연탄과 LNG로 만든 비싼 전기를 수입하다 생긴 손실 역시 원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므로 탈원전과 무관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국민들 눈을 가리고 하면 안 되는 게, 계획 예방 정비라는 걸 통해 가지고 결국 원전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석탄 발전의 그 가동률을 높이고 LNG 발전 가동률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가정용 지금 전기 요금을 올리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도 전기세라고 부르잖아요. 전기 이용료라고 안 하고. 산업용 전기가 꼭 필요했던 경제 성장기가 있었죠. 그때는 혜택도 좋고. 근데 지금은 기업 규모를 보나 기업의 매출 규모를 보나 이제는 일정 정도 에너지 비용을 내야 되는데 받던 혜택을 계속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손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렇게 할게요. 갑자기 말하는 것처럼 세탁기 돌리는 세탁 공장이나 이런 영세한 공장들 이런 데 들리는 그런 전기는 가정용입니까? 산업용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세한 데까지 포함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산업 전체를 봐야죠. 고깃집 간판은 뭐로 틉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가 상승을 또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제 그 발전 공기업, 한수원이라든지 한국전력 이런 것 말고 더 문제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문제가 정책 방향이 인사부터 지금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누굽니까? 전문성이 전혀 다 없는 캠프 사람이 내려가서 하고 있어요.
인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책이 어떻게 제대로 수행이 되겠어요? 야단은 치셔야 되는데 아무런 관계 없는 정치인을 갖다가 나중에 노후 생활을 갖다 해주는 국민연금을 운영하는데 돈 가지고 요만한 요걸로 운영하고 있다. 아니, 맞는 말씀인데 이 국민연금 기금을 만지는 사람은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그 운영본부장은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제가 무슨 말씀하면 국민연금 넘어가는 거 빠르고요. 한전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7조가 흑자를 보던 기업입니다. 2017년에 1조 4천억입니다. 문정부 들어와서 작년에 1조 1천억 적자가 났습니다. 7조짜리 회사를 1조가 적자난 회사를 만들었어요. 공기업이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적자 받으면 결국은 뭘로 메꾸죠? 세금으로 메꾸는 겁니다. 결국은요, 저는 이것도 속도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무조건 대통령이 줄여라 하니까 이게 지금 이 공공기업들이 지금 완전히 몰락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회 정치개혁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묻는 기자 질문에 여러분들이 이해 못한다, 수학자가 손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냐고 묻자 심 위원장은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제도 도대체 어떻게 의석수를 나누겠다는 거야? 대답,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국민은 알 필요 없는 이런 기형적인 제도 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심 위원장은 말꼬리 잡기라고 되받았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정치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나 잡는 그런 좁쌀 정치를 해서 되겠느냐. 심 위원장 측은 문제의 발언은 계산법이 복잡하지만 일단 방식만 정하면 산출은 기계적으로 나온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선거 제도에 대해서 국민은 알 필요 없다. 국민은 산식을 알 필요 없다. 이런 발언을 한 데 대해서 나경원 대표가 심상정 위원장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 그럼 정치권에서 이런 거 비판 안 하고 뭘 비판하죠? 저는 심상정 의원께서 이 무의식 중에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 거 아닌가. 첫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명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잘 몰라요. 심지어 국민들이 알파고만 하는 선거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복잡한 산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들한테 연동형 비례대표 설명하면은 반드시 다시 질문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심상정 위원장은 설명하기 싫은 거예요. 두 번째, 국민들이 내 표가 어떻게 작동해서 어떻게 당선자를 만드느냐.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소상히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뽑은 사람이 어떻게 당선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모른다? 이거에 대해서 야, 국민들은 몰라도 돼. 무지한 발상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포괄적으로 국민들의 의사가 의석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라고 퉁치고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정파의 확장을 바라는 그러한 인식을 담은 그런 속내가 드러난 발언이었다. 난 정치권의 심상정 의원처럼 노동계에서 활동해온 그야말로 서민 밀착형 정치인이 국민들 몰라도 돼요라고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배신감이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무슨 뜻이었는지를.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서 저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나 그것이 공정한 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신뢰는 왜 그러냐? 5당의 이해 충돌이 결합돼서 그 안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궁금한 사람은 산식까지 저는 들어가 봤어요. 어떻게 계산하고 그래서 잘 아세요? 이해하셨어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컴퓨터나 이 휴대폰을 매일 사용하지만 컴퓨터 부속의 원리를 그냥 그 컴퓨터 회사를 믿고 쓰는 거고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믿고 쓰는 건데 굳이 알고 싶으면 따로 공부하면 되겠죠. 근데 이 산식은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말싸움으로 몰아가는 거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예요. 국민은 알 필요 없어요라고 심상정 위원장이 얘기했다는 건데 그럴 리가 없죠. 이 복잡한 산식의 내용까지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요. 심상정 의원이 쿨하게 잘못했다고 그렇지. 시작이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무리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국민들이 몰라도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있다 그죠? 진짜로 이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요. 우리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 완전히 개밥 주다가 선물린 격이에요. 완전히 정의당만 지금 완전히 이익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착한 일 하려고 명분에 있어서 좋은 일 하려다가 우리만 지금 평화당만 손해보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명분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본인의 뜻과 달리 해석을 하고 실수했다고 생각하면 쿨하게 심상정 의원답게 잘못됐습니다 하고 싹 걷어들여야지. 거기다가 그걸 지정하는 나경원 의원한테 무슨 큰 호박을 봐야지 그 좁쌀 정치를 하느냐라고 또 인신공격에 관한 말싸움을 하게 되면 됩니까? 여야 신경전이 고조된 가운데 올해 첫 국회 대정부 질문이 개최됐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야당의 무대로 통하는 만큼 야당 의원들의 전투력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 서해 수호의 날을 설명합니다. 서해상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웠던 남북 간의 충돌들. 안이불, 아름다울 미, 아름답지 못한 일이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런 충돌 사례들에 대해서 도발입니까? 충돌입니까? 네. 북한의 도발에 있어가지고 도발로 인해서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레이시아 총리가 회견 때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말 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현지에서의 실무적 실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이것도 구분 못하고 캄보디아 페이스북 어떤 사진 올렸습니까? 대만 국가 양청원 사진 올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집중력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진을 보셨습니까? 어디 실렸습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은 왜 저 자리에서 저런 모습으로 전 세계의 신문지상을 장식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 총리님 입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를 질책하시건 질문하시건 무슨 말씀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여야의 대치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우선 이낙연 총리님이 워낙 모든 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갈아서 이제 중화시키는 그런 화법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 만약에 그 자리에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총리 같은 사람이 앉아 있었으면은 사태질하고 싸웠겠죠. 아니 근데 요즘 상당히 넘쳐요. 너무 넘쳐요. 그냥 이낙연 총리 답변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절제해서 또 쿨다운 시키고 했는데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변한 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향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성토하고 그래야 뭐 국회가 재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가를 가만 보면 거의 대부분 정책입니다. 정책.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그럴수록 집권당은 허리띠 바짝 졸라매라. 대통령 주변, 집권당 그 세력, 그 관계들 여기에서 생겨나는 온갖 잡음이 집권 3년 차에 정말 와그닥닥 나옵니다. 이제 그걸 극도로 조심할 수 있는 예방 주사로 야당 의원들이 지금 많이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그 최소한으로 잘하고 있다. 야당이 그럼 뭐 여당, 정부 여당 칭찬합니까? 그 칭찬할 게 있어야 또 칭찬을 하죠. 그런데 단지 내가 좀 안타까운 것은 좀 너무 이념에 치우친 정부 여당을 공격하면서 그 제1야당 또한 또 이념에 치우쳐 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대표, 원내대표가 입만 열면은 그냥 무슨 좌파 독재 정권이네, 무슨 좌파네 운동권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운동권이라도 얘기하지 말고 야당답게 야당은요 영어로요 The Opposite Party예요.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반대편 자체가 야당의 존립 근거입니다. 정책 대안은 그건 나중에 하는 일이고요. 여당이 실수하면 그걸로 먹고 사는 거고 그래도 지금처럼 하되 너무나 이념에 치우친 그런 그 비판을 좀 자제하고 정책적 대안을 얘기해야 된다. 노딜로 끝난 하노이 회담의 여파로 북미 관계에 냉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남북미 세 나라 간 신경전으로 북핵 협상은 고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슈는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김정은은 지금입니다. 네, 오늘은 태용호 전 북한 공사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북한이 이렇게 개성에 집착하느냐. 북한에서 보면 이건 자그마한 앞문이고 지금 북한은 뒷문, 큰 뒷문을 열자는 겁니다. 한국이 처해 있는 특성을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북한이 해결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선언해 주면 타협점을 찾아가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열어줘야 된다. 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방도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핵 리스트 다는 아니래도 그것만이라도 북측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수를 통보한 건 오늘 오전 약 9시 15분쯤입니다. 연락 대표 간 접촉을 통해서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하고 북측은 철수 이유로 상부의 지시 외에 어떤 이유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통보를 한 뒤 북측 인원은 간단히 서류만 챙긴 채 사무소를 떠났습니다. 북측은 철수하면서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며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9월 문을 연 남북연락사무소는 남북 정상회 판문점 선언 당시 남북의 합의사항이었습니다. 북한의 합의 파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은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부는 합의 파기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합의 파기라고까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군을 통한 이런 채널 이런 것들이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정부는 북측의 철수로 이산가족 화상 상봉의 구체적인 협의도 하기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북한이 지난 15일 최선희 부상의 평양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평양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타협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과 같은 미국의 강도적 입장은 사태를 분명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최 부상은 폼페이오와 볼턴이 지나친 요구를 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곧 성명을 발표해 핵미사일 실험 여부를 발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그 최선희 그 부상이 발표한 입장을 가지고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대단히 지금 떠들고 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너무나 이제 한국과 미국 쪽에서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이번에 의례적인 것은 그 기자회견 자리에 외국 외교관들과 평양에 있는 외국 기자들 또 북한 언론도 다 참가시켰어요. 다 참가시켜서 크게 소문 낼 것처럼 했는데 실제 보도는 북한 언론은 전혀 하지 않고 다스통신이나 중국의 CCTV와 같은 외국 언론사 한두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이제 흘렸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북한이 비록 최선희가 미사일이나 핵실험 같은 거 재개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이와 관련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라고 좀 강경 발언을 많이 했지만은 이런 형식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도 협상의 판은 깨지 않고 좀 더 지켜보려는 이것이 이제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 강경 발언을 많이 해놓고 지역 미국 보도도 또 강도 같은 요구라고 했습니다. 강도라는 표현을 또 썼어요 이번에. 미국의 강도적 입장은 사태를 분명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6.12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이 강도라고 표현 쓴 건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7월 7일 날 폼페오가 북한을 방문하고 나왔을 때 외무성 대변인이 폼페오의 비핵화 요구는 강도 같은 요구라고 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또 강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아주 재미난 말을 하는데 뭔가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궁합이 잘 맞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강도냐? 이게 미국이 강도 같은 요구를 했다고 트럼프와 김정은 그러면 결국 폼페오하고 볼턴이 강도고 트럼프는 강도가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처럼 트럼프가 가만히만 있는다면 결국은 김정은도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려고 하지 않는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최선희 부상의 발언이 협상용이다, 협방용이다 얘기하지만 저는 간복이다. 간복 생각하는데 이 간을 보는데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이 모든 지금 핵 문제에 있어서 이니시티브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축이 있어요. 트럼프는 침묵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장 이 메시지, 트럼프의 메시지가 궁금했는데 침묵하고 있고 폼페이오는 자세는 아주 유연해요.
다시 대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메시지는 강경해요. 검증된 비핵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또 볼턴대로 아주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 세 축을 북한의 간보기를 굉장히 미국이 유연하게 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북한은 어떤 결정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자, 볼턴 보좌관은 자신을 협상 결렬 대상이라고 지목한 최선희 부상의 주장에 반박했는데요. 볼턴 안보보좌관은 자신과 폼페이오 장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책임이 있다는 최선희 부상의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즉각적인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s inaccurate. I'd like to speak further within the U.S. government before we respond. Thank you very much. 미국 시사지는 강대강 대치를 이루고 있는 최선희 부상과 볼턴 보좌관에 대해 투견들이 풀려났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향후 협상 라인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보건대는 북한의 견제에서는 협상 라인을 이제 대폭 갈아치는 것 같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지금까지는 이 외적으로 볼 때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상당히 진두에 나서서 이 문제를 이끌고 왔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상당히 이제부터 위축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하고 헤어질 때 그 동영상 파일을 보면 트럼프도 와서 헤어지면서 여유작작하게 웃었고 김정은도 좀 어색하지만 어쨌든 웃음을 띠고 손을 잡고 헤어졌어요. 이영호도.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긴장하고 약간 좀 올이 나간 어정쩡한 표정을 짓고 이제 김영철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보는 인상은 김영철이가 너무 예상치 않았던 이런 회담에 대단히 충격을 받고 그 순간에 이 모든 이 책임, 이 불통이 나한테 튀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하는 그런 이제 제가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마 이제부터는 김영철이가 좀 뒤로 물러서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김정은한테 안을 재원하거나 이런 일은 이제부터 안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속청설이 좀 제기되는 모양이에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제 생각에는 그건 가능성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이제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부터 하노이 회담 그 이후 9월까지 결국은 김영철이가 주도해서 이 통전부 라인에 해온 것 같은데 북한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도 아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걸 가능하게 만들어놓은 일을 많았습니다. 싱가포르 합의문 선언 내용 보세요. 그건 결국은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주도해오던 그런 문제를 결국은 트럼프한테 사인받았는데 그런 공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숙청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동의를 하는 게 김영철 라인을 이번에 숙청 또 다른 의미에서 숙청하기 힘든 게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이 회담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너무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가서 잔치를 냈어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노동신문도 이번에 또 인정을 했죠. 사실상이 결렬이 됐다는 거. 합의문이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주도했다는 거는 북한의 지도부라든지 또 북한의 많은 인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 대신 김영철을 쳐버렸을 경우에 오히려 김정은 지도자에 대한 이런 그 비판이 더 커지기 때문에 김영철 살려둔다. 그렇다면 김영철은 어디다 쓸 것이냐. 우리 대남 부분에 대해 집중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의심을 갖고 있는 거는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사이에 비핵화 단계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가합의 정도는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김영철을 통해서 한국에는 계속적으로 미국을 설득해라. 미국한테 가서 우리 입장을 전해라라고 압박을 가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김영철이 조금 뒤로 빠지고 이 외무성 라인이 좀 더 가동되는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겠나.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좀 불만 좀 하나 얘기하겠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사임이든 해임이든 이제 그만두고 바뀌었잖아요. 그럼 임종석 실장이 숙청됐나요?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김영철이 이 업무 처리를 잘 못해갖고 해임이 되거나 보직 변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우리는 지금 숙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숙청에는 여러 가지 범위가 있는데 그저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혁명화라고 합니다. 혁명화하면 현 직책에서 해임해서 농촌에 가서 농민처럼 일하다가 다시 찾으면 올라오는 거고
안 찾으면 그저 개성광민처럼이라고 이래서 북한에서 이걸 보고 혁명화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혁명까지 가면 그거는 그저 숙청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이 북한이 예. 유엔 주재 그다음에 주 러시아 중국 대사를 다 귀국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대책 논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 유엔 대사까지 왜 불렀느냐라는 건 제가 좀 판단하기 힘들고 네. 중국하고 러시아 대사는 네. 이제 최고인민의 대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달 초에 최고인민의 14기 1차 회의하기 때문에 아무리 대사라도 대의원은 회의에 참가하러 들어옵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이제 들어갔을 상황이 대단히 많고 제 생각에는 이게 무슨 앞으로 향후 비핵화 협상을 위한 준비 일환으로 주요국 대사들을 불렀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외무성 라인과 다 살아 가동하는 조건에서 대사들이 여기서 뭐 안을 어떻게 내는가 따라서 그 흐름이 달라지거나 정책 방향이 달라질 그런 일은 이제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한편 최선희 부상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핵미사일 실험 가능성까지 열어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뭘까요? 그들 속으로 들어가 봤어야 할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말 한미 동맹에 균열은 없는지, 한미 동맹에 간극이 많이 벌어진 건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그 노란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걸 사전에 모를 수가 있느냐? 그 빅딜의 노란 봉투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요. 한미 동맹인데.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뭡니까?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요 포인트는 꼭 좀 짚고 싶은 게 우리 민영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미 관계에 균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인데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을 믿지 않았다.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영변 플러스 알파를 테이블에 놓음으로 인해서 김정은이 정말 핵폐기를 하겠다는 그런 진정성이 있느냐를 테스트하려고 이 하노이에 끌어들여야 되는데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한 것을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과 의논을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북한과 대화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과연 영변 플러스 알파를 테이블에 놓을 건 줄 알았다면 김정은이 하노이 왔겠냐는 거예요. 하노이 안 올 수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우리 한국에다가 영변 플러스 알파를 얘기 안 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한미 공조 관계의 균열이 나중에 결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북한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가져갈 수 있는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 포인트를 우리는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느냐. 저는 2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에 대해서 좀 학습도 많이 하고 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느냐 하는 거를 보좌진들하고 충분히 지금 협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17년 상황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김정은이가 뭐 ICBM 하나 쏘면 트럼프도 이제 강경 폭언을 하고 그래서 뭐 로켓맨 그다음에 김정은은 뭐 늑다리 뭐 이러면 진짜 정상들이 입에 담지 못할 폭언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김정은과 북한을 향해서 거친 언사들을 내놓은 이 최대 말하자면 피해자는 누구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 대국이고 대국의 정상은 점잖고 위험 있게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 주한 미군의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것이 뭐하면 전쟁 억제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뭘 실수했는가 하면 2017년 11월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하면서 북한을 완전 파괴해버린다라는 완전 파괴 말까지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세계가 아야 기절초풍이었죠. 유엔이라는 건 세계 평화를 도모하고 어떻게 하면 평화를 보장하는 걸 논의하는 마당에 전 세계 제일 1초대국 대통령이 가서 한 개 나라를 파괴한다는 발언을 했으니 결국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무드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북한이 비핵화 문제는 뒤로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겠느냐 이거하고 두 번째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북한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인상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이건 미국의 말하자면 파워, 스마트 파워에 대단히 불리한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판단하건대는 후에 싱가포르 회담까지 하면서 트럼프가
이거 앞으로 북한하고는 1대1로 주고받고 이렇게 뭐 트위터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로구나라는 걸 본인이 배웠다든지 아니면 밑에 보좌관들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좀 보면 지금은 이전 뭐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부시 대통령 이럴 때처럼 오바마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였습니다.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을 아프리카 원숭이라고까지 인격 못 하겠습니다. 그때도 척 웃으면서 보냈어요. 뭐 그거 뭐 상대도 안 되는 그런 뭐 말에 내가 뭐 끈끈이 대꾸하랴 이런 방향으로 좀 약간 진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지. 북미가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두고 국내외 안팎에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미국이 제재 완화 전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궤변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남조선은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플레이어이지 중재자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과의 엇박자 논란에도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해 중재자, 촉진자로서 중재 역할에 매진한 우리 정부를 중재자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문 대통령의 노력이 북한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이 미북 중재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향한 공격이 한국 내 정치계뿐만 아니라 워싱턴과 유엔에서도 나왔다며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워진 북미 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최근에 북한 내부 언론을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이건 장기적인 제재가 풀리지 않은 데에 대한 대비 차원이 아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말이 북한 노동신문에 하나 소개된 거였어요. 남만 이거 믿다가는 되는 일이 없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어제 사설을 통해 지역별 경쟁 체제를 통한 자력갱생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누가 무엇을 도와주길 바라며 남을 쳐다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김정은 위원장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만 믿고 쳐다보다가는 된 일이 없다. 그러면 이걸 누굴 보고 한 소리냐. 저는 이 문제를 아주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 김정은이가 최근에 한 말과 최선희의 뭐 플레이어 말을 해놓으면 이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말하자면 그 노용 이게 좀 상당히 강하게 있지 않느냐. 이 정도로 해줄 줄 알고 믿고 하노이까지 갔는데 결국은 뒤통수 맞고 왔으니 결국은 한국 유리한데 한 이야기와 현실이 다르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북한 김정은의 심리로서는 좀 이런 게 아닌가. 북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엠이 역정에 개욕불이 찬다. 뭐 이런 표현이 네? 알아들었는데. 시엠이 역정. 그러니까 며느리가 네. 화는 시어머니한테 났는데 시어머니 앞에서 화를 내기 힘드니 앞에서 얼른거리며 좋다고 하는 집에 개를 걷어찬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GM이 역정에 개욕불이 걷어찬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표현 이 신문에 나오는 이거 표현 보고 아니 그럼 뭐 이때까지 북한이 뭐 누굴 남을 믿고 뭘 일을 했느냐 근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김정은이 이런 말이 나오지. 근데 태용공사가 언젠가 최선희 상 참 똑똑한 사람이고 그렇지. 치밀하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머리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북한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최선희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절대 개인이 계산된 거다 이거죠? 다 계산하고 사인까지 다 받고 북한은 토 하나도 바꿀 수 없는 그러면 푸시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이 니고시에이터다, 뭐 아르바이터다, 운전 드라이버다. 그 모든 게 뭐냐고 딱 한마디예요. 한국 나만 우리의 이득 때문이 아니라 정말 미국에 도움이 됩니다를 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은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그림자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중재자가 됐건 협상가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선희 요구는 그거잖아요. 전면에 나서달라. 삼각축으로 일을 해달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죠. 근데 우리 정부가 플레이어로 나서서 할 만큼 뭐가 가진 게 없습니다. 지난 우리가 몇 달 동안 하노이까지 가기 전까지 상황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북한으로서는 하노이 회담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오판할 가능성이 많았는데 그 많은 가능성을 결국은 우리 한국 내에서 많은 그런 오판할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평양 선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가서 만났고 유엔청에서 연설한 거는 뭔가 하면 이번에 9월 달에 김정은을 만나보니 영변 핵시설 완전 폐기, 동창리 이거 미사일 발사장 완전 폐기
약속했다. 그러니 이제는 국제사회가 어떤 상응 조치를 북한에만 해주면 북한의 비핵화는 앞으로 나간다. 그다음에 하노이 회담 직전에 우리 한국의 모든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 스몰 딜이냐 아니면 빅 딜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론을 났습니다. 결렬됐으니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혹시 트럼프하고 짜고 이거 진짜 고스톱 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대단히 많다. 저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면해 있는 가장 난감한 문제, 북한도 마찬가지고 영변 핵이 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저강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니 뭐니 이걸 갖고 남북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거나 대북 강경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영변은 엉터리고 진짜 무서운 거는 다 엄청나게 많이 감춰두고 숨겨뒀다. 아니 국제 그 핵 전문가들이 바보입니까? 인공위성으로 다 볼 수 있고 북한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군사 강국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스탠포드 대학의 해커 박사가 가장 그래도 가까운 시점에 거기 북한을 들어가서 다 직접 확인을 했고 북한 핵 자산의 80%가 영변이다. 그걸 샅샅이 내주겠다는 것은 1차 핵 무력화다. 그게 전제가 된다면 일단은 남북한만이라도 비핵화의 과정에서 큰 단계를 짚을 수 있는 건 맞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인가로 틀어버린 거지. 북한이 내주려고 하는 걸 자꾸 축소해서 보려는 이 관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요, 이 시점에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신뢰 회복이에요, 신뢰 회복.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보수 정권의 대북 정책이 뭐였어? MB 정부의 비핵화 3천이란 건 뭐예요? 북한이 비핵화하면 $3,000까지 잘 살게 해줄게.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이란 건 뭐예요? 다 먼저 비핵화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신뢰를 주기보다 북한에 더 신뢰를 두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미국에 가서 나 북한 편 아니다. 정말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에 신뢰를 줘야 되고요. 아니요. 저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에 대한 신뢰 회복, 또 분위기 조성, 이거는 이미 저는 버스 떠나갔다고 생각이 드는 게 싱가포르 회담까지가 신뢰와 분위기 조성이었어요. 하노이 회담은 실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단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은 핵 폐기할 생각이 없구나라고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깨진 상황이에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일괄 타격을 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미국의 대변인을 해야 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번에 미국이 지금 북한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 외교적인 수로로 표현하면 핵 은폐 의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핵심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거는 뭐냐면 뭐 영변이 뭐 북한 핵 총 물질 생산 그 시설의 뭐 80%냐 90%냐 이 문제를 떠나서 트럼프가 진짜 있느냐 없느냐라고 딱 자료를 내놓으니 김정은이가 그 자리에서 놀라면서 아무 궁구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그런 시절들은 있는데 지금은 일단 영변이 제일 큰 거니까 영변을 먼저 해결하고 다음 단계에 이걸 합시다. 그러면 트럼프로서는 진정성이 보이는 게 있는 거 인정하노나 그러면 계속 하자. 그런데 여기서 김정은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은폐 의혹이 증명된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가서 앞으로 비핵화 과정은 이렇게 많은데 단계적으로 하자는 당신의 안 그거 좋다. 그건 내가 지지해 줄게. 단 첫 번째 발부터 이 의혹은 하나씩 털어버리며 가자. 의혹을 털어버리지 않고 영변 핵시설하고 받아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 협상은 또 결렬됩니다. 그래서 이 핵 은폐 의혹 문제를 김정은으로부터 핵을 다 받아낸 담보를 받아낸. 근데 나는 진짜로 화가 나는 게 어저께 이낙연 총리께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미 2년 전부터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영변 외에도 핵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죠. 총리는 북한이 다른 시설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수년 전부터 보도되고 있어서 저도 알고 있었고요. 미국과 한국 정부가 그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공유된 정보를 어느 일방이 특히 우리가 공개할 때는 미국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점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개하진 않지만 이미 보도를 통해서 나올 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 정부는
영변 이외의 핵시설들에 대해서는 묵인하거나 국민들에게 감춘 채 영변의 일부 폐기만으로 북한 핵을 용인한 채 완전 비핵화를 주장한 것 아닙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시설과 핵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영변 원자로 폐기가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의 중재자이기 전에 한국부터 중재하고 국민들 앞에 합의를 끌어내고 이 왜 영변 플러스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해결이 돼야 되는지 해서 국민적 동의를 왜 안 받느냐. 우리 국민들이 뒤통수 맞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부터 설득해야 됩니다. 이 논의에서 이런 인식차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냥 인식차로 끝냅시다. 이거 논쟁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한반도 평화입니다. 김정은 빨가벗고 나올 게 나 좀 먹여 살려줘요. 근데 제가 동의 하나 못 하겠다는 게 북한이 빨가벗고 도와달라고 얘기했다고요? 지금 그 입장이라고 봐요. 그냥 속아 좀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북한이 빨가벗으려고 그러면 이거 뭐고 다 벗고 나와야지 핵은 꼭 집어 있으면서 경제 제재 받겠다? 이거는요 그냥요 모르는 척하고 속아주면요 저희가 핵 보유국이 되고 그러면 이거 그냥 잘 컨트롤 할게요. 이 얘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야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간 사람은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해요. 지금 말하는 거는 뭐냐면 북한을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저도 북한 무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북한의 군사력, 북한의 외교 능력 등등등등에 대해서 마치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일본 대하듯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북한이 그런 처지 아닙니다. 공사님, 나경원 원내대표가 네. 그 블룸버그 통신 기자의 말을 인용해서 국회에 연설한 거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북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북한은 현재까지 그 판단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건 한국의 국내의 정치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북한의 견제에서는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한국 내에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비난을 두드면서 그래도 뭘 해결하려고 노력하느냐 이런 인상을 주지 않았겠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얘기는 정말 민주당한테 특히나 이해찬 대표한테 좀 강하게 말하고 싶어요. 영국의 토니 블레어가 부시의 푸들 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어왔었어요. 근데 토니 블레어 까딱도 안 했습니다. 왜? 영국을 위해서였으니까. 자국을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모욕도 당하는 거고 한신처럼 가랑이 밑도 기는 건데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화내겠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느라고 과잉 행동을 했다고 봐요. 그거는 민주당이 그렇게 과잉 반응하는 건 과잉 반응하세요.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거니까 계속 반응하시고 중요한 거는요. 이 북한에 대해서 의심하고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친일로 매도하지 않습니까? 친일로 등식을 만들어요. 정말 이 민주당은요. 어떻게 프레임을 기가 막히게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요. 북한 문제를 가지고 이 한국을 쪼개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면 절대로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싸우지 말고 그냥 내 의견만 말할게요. 의견만 말할게 뭐냐면 민주당이 어떤 의원과 대화를 해봐도 북한을 믿는다. 북한에게 끌려간다. 북한의 뭐 앞잡이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앞잡이라는 말 누가 했죠? 아니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비난할 때 극한 단어로 그렇게 종북이다 뭐 할 때 무슨 북한이 뭐라고 이렇게 그 취약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뭐 믿고 끌려가고 이러냔 말이에요. 염려하시는 것 핵이 없으면 취약한 정부인데요.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을 때 트럼프가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 조그만 나라 때문에 싱가포르 갔다가 하노이 갔다가 핵이 없으면요. 김정은요. 트럼프 만나지도 못해요. 핵이 있기 때문에 핵을 잘 컨트롤해서 핵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 궁금하긴 해요. 북한이 미국의 협상 창구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죠. 일본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매해 유엔에서 이와 함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발기구로 놨습니다. 단 한 번도 납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본이 3월 달에 유엔 인권 이사회 제네바에서 하는데 발기구로 처음 나서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은 이건 뭐냐. 아베
총리가 지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이 틈에 일본이 끼어들 기회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인권 카드를 내렸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혹시 러시아를 활용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 이번에 러시아 대사도 지금 귀국을 했다고 하거든요. 평양으로. 네. 지금 러시아와 북한 사이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돈 문제입니다. 네. 예, 러시아에 지금 수만 명의 벌목, 탄광, 그다음에 콩농사 지으려 노동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유엔 결의에 따르면 어떻게 돼 있느냐? 올해 12월까지 그 수만 명이 다 나와야 됩니다. 북한으로. 돌아 나와야 되니까 북한으로서는 계속 이거 돈 박스가 들어오던 이게 멈춰서게 되고 러시아로서는 수만 명이 빠져나가면 그 추진하던 건설 대상을 이걸 어떻게 그러면 탄광 이거 다로 순주 노동자들이 다 들어가서 하던데 그러니까 러시아도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어떻게 하면 이거 제재를 이거 돌파할 방도가 없겠냐라는데 방도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60일 단위로 노동자들을 바꾸면 노동호가 없이도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지금 추측이 이런 틈을 지금 북한이 이용해서 이번에 임천일 부산도 갔었거든요. 러시아에 가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러시아로서도 유엔 제재위원회 제재를 어긴다는 그런 구실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틈새를 마련하고 현실적으로 60일 단위로 노동자들을 바꾸지 않아도 예를 들면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왜 아직도 몇만 명이 거기 체류하고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러시아로서는 이거는 그들에게 공식 노동 허가를 발부급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60일 단기 체류로 일하기 때문에 유엔 제재 받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명분을 지금 구축해 나가지 않느냐. 지금 남은 달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지금 북한이 대단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중국도 찾아가고 러시아도 찾아가고. 왜 12월까지 만약 이게 안 되면 큰일입니다 지금. 자,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는 금강산 관광 제재나 개성공단 폐쇄 등 핵과 관련 없는 징벌적 제재는 풀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핵 차단을 위한 제재라면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제재를 지속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징벌적 제재는 핵과는 관련이 없는 출입국 제재나 경제 제재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북미 간의 상호 신뢰가 쌓인다면 징벌적 제재는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미국을 설득하는 설득 외교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루빨리 풀어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고 그렇고 저희 당론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북한의 태도가 좀 더 진일보하든지 정부가 북한의 태도를 같이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광자 씨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거기서 어찌됐건 간에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그 다음도 그랬어요. 여기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면은 금강산 강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북한이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것을 보여줘야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하고 유엔을 설득하고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갖다 풀어라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도 책임이 있어요, 사실은.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에 상당한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올해 신년사에서 조건부 없이 열자고 했고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이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북한이 개성 금강산을 이렇게 집착을 보이느냐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성 금강산에서 나오는 돈 1년에 아무리 쥐어짜야 1억 5천 불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중국과 한해 무역을 보면 2016년에 중국이 세관 총국이 발표한 자라면 50억 불이었어요. 2017년에 제재가 들어가면서 얼마로 줄었냐? 24억 불로 지금 줄었습니다. 절반으로 50% 지금 급감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왜 금강산은 이제 북한이 이렇게 개성에 집착하느냐? 1억 5천 불을 위해서 이건 절대 아니죠. 이 개성공단은 북한에서 보면 이건 자그마한 앞문이고 지금 북한은 뒷문, 큰 뒷문을 열자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것도 받아내지 않고 개성과 금강산을 열어주면 더는 1억 5천 불밖에 없지만 중국으로서는 당당히 미국의 같은 동맹국인 한국은 허용하도록 허용해주고 왜 우리 중국이 북한과 하는 석탄이라든가 철강소나 해산물 이거는 막느냐 우리도 하겠다라고 밀어붙이면
미국이 결국은 중국은 못하게 하고 한국은 하게 하면 형평성 문제에 걸리게 됩니다. 북한은 지금 이 틈새를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게 대개 명분을 줄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제재위원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중단대 가자. 그래서 저는 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를 우리 정부가 지혜롭게 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타협하면 어떻게 했는가. 북한 보고 이번에 트럼프가 해결해달라는 핵 은폐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의혹 뭐 보여주는 건 검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후차 문제고 그 의혹도 북한이 해결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선언해 주면 미국에게 가서 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정도는 우리가 열어줄게. 이렇게 좀 타협점을 찾아가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한미 간에 결국은 불신만 조성되는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추미애 의원이 저런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 아까운 강적들 시간에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치인이 정치적 발언한 거예요. 태용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안문을 조금 여는 것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미국이 더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거 허락하겠습니까? 허락 안 하면 자 우리가 열겠다. 그래서 열면 한미 관계 악화되는 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와서 지금 원점으로 돌아가면 뭐냐. 어제도 연합뉴스에서 글이 나왔는데 한반도 비핵화의 정리를 이제부터 다시 생각해보자는 글이 나왔어요.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한 건 그럼 김정은으로부터 한마디라도 우리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계획과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라는 걸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걸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사기쳤느냐? 아직은 김정은이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번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기본 원인도 트럼프는 부동산 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제일 알고 싶은 건 김정은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혹시 부동산은 팔지 않으면서 계약금만 받아가지고 뛰려는 거 아니냐. 이걸 트럼프가 딱 들여다보니까 이거 부동산 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또 전 대통령들 보세요. 전 대통령 부시 때도 클린턴 때도 북한은 계약금만 다 가지고 부동산은 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입장에 견제해서 이건 아니게. 그래서 결국은 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김정은이가 부동산을 팔겠는지 안 팔겠는지 팔겠다라는 걸 먼저 받아내고 그다음에 딜로 들어가는 게 합리적인 순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표현하셨는데 지금은요 가격 협상을 해야 되는데 가격 협상이 아니라 나 안 팔 건데 돈 내나 이거예요. 그걸 팔겠다는 것부터 먼저 받아야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참 우리가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요 북한에 내줄 걸 다 내줘가지고 우리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이런 상황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한편 3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돼 한미 동맹이 약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비핵화 협상을 위해 우리가 미국에 간절히 얘기해서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는데요. 바다에서는 9만 톤 핵추진 항공모함이 물살을 가르고 하늘에서는 전략 폭격기와 전투기가 한반도를 향해 비행합니다. 육지에 상륙한 장갑차 안에서는 장병들이 쏟아져 나와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60년 가까이 위용을 떨쳐온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그 모습을 올해부터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앞으로 연합훈련은 대대급 이하로만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남은 훈련들도 한국군 단독 또는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런 조치에 안보 공백 우려가 쏟아집니다. 실제 군사훈련을 안 한다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훈련 연습을 안 하는 거와 꼭 같은 거예요. 소부대 가면 의미가 없고 그럼 이때까지 돈 들여가지고 노력해서 대부대 훈련 뭐하라 해서 안 하지. 동맹군으로서의 유대 이식도 흔들릴 수 있고 동맹 자체가 점차 흔들려 나가요.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 종료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며 북한의 핵 의지가 약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도 다시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정황들이 있는데 우리는 CP 철거하고 또 한미연합훈련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한미연합훈련마저도 우리가 요청해서 안 한다. 과연 이것이 힘과 힘의 균형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된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망각하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김정일 때 이제 좀 남북이 근접이 됐으니까 김정일 그때 위원장이 아주 대놓고 얘기를 했대요. 저 노무현 대통령이 애길 겁니다 아마. 우리 정말 죽겠다. 왜냐하면 훈련의 기본 그 규칙이 그렇다네요. 여기서 훈련하느라고 미사일 하나 뜨면 북한도 똑같이 하나 띄우고 여기서 이동이 뭘 하면 또 똑같이 이동하고 그걸 맞추는 게 프로토콜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미 군사훈련 한번 했다 하면 북한은 생난리가 벌어지는데 우리 쪽에서 벌이는 그런 비용하고 똑같은 비용을 북한에서 들이면 거기서는 주름살이 너무 크니까 우리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다고 그래요. 이자 방금 김갑수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수십 년 전부터 이걸 좀 없애달라고 계속 요구했던 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번에 정리하는 거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쓸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카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노이 회담이 결렬돼서 지금 우리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걸 다 모색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이런 카드를 내놓을 수 있었다면 이건 북한과의 협상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써먹을 수 있을 카드인데 저라면 김정은하고 이야기하면서 자 이번에 회담은 결렬됐지만은 비핵화를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야당의 공격을 무릅쓰고서라도 한 이 정도는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북한의 실무, 이거 북한 시스템은 이겁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한방에 왔기 때문에 통전부 라인 쪽에서는 야 이걸 어떻게 이거 뭐 아무런 실적도 없어서 막 이러는 찰나에 이런 거 들으면 얼마나 반기겠습니까? 아 좋다. 그래가지고 이거 이번에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이걸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아직도 믿고 좀 해봅시다. 이렇게 힘들어 실어줄 수 있고 근데 이거 아무런 협상도 없이 그저 일방적으로 이걸 해버렸다. 이게 좀 너무 큰 카드를 값이 없이 좀 썼다. 이게 좀 아쉬운 측면이 하나 있고 전반적으로 한미동맹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앞으로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6.25와 같은 이런 뭐 싸움이 만약 일어난다. 이걸 우리는 모든 걸 대비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할 때 저는 치질이 있습니다. 나도 치질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말 못할 고민 치질. 문제는 항문 혈관이죠.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치센. 먹으니까 참 편하죠? 치질은 치센. 코란도가 얘기했지. 뭣도 모르면서 앞서가는 것이 멋이다. 탄생 Beautiful 코란도. 다들 좋다던데. 팩트입니까? 내 몸이니까 철저하게 챙기셔야죠. 팩트로. 우르사는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팩트를 보면 우르사. 이래서 1등. 가자마자 시작하고 싶죠. 하지만 그런 운동 습관이 통증을 만든다는 사실 제안합니다. 워밍업부터 착. 아플 땐 맨소레담 쓱. 대한민국 쓰담쓰담 맨소레담.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지리적 특성을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섬나라예요. 우리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대국과도 국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국으로부터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북한을 봅시다. 만약 우리가 미군이 없다면 북중 국경연선에 중국 심양 군강부에만 80만 무력이 지금 상시적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이 무력이 수시로 기동할 수 있는 이런 무력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섬나라는 이 동맹국을 잘 유지하고 이 동맹을 동맹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거는 관리해야 돼요. 이게 가만히 있는다 해서 저절로 계속 숨 드시고 뭐 살아간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늘 우리 진영에서 얘기한 것이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지 않느냐. 미국이 우리에 대한 신뢰가 많이 상실되지 않았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 하노이 회담 같은 경우에도 미국, 일본도 알았던 협상 결렬을 우리는 몰랐다는 겁니다. 얼마나 미국이 우리하고 긴밀하게 하노이 회담도 협의하지 않았냐는 게 드러났거든요. 하노이 회담 결렬될 때 총리께서는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그것이 왜 그랬을까 하고 알고 싶었습니다. 그게 총리로서 온당한 답변이십니까? 일본은 30분 전에 회담 진전 없을 거다라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총리는 그 정도가 안 됩니까? 국제사회 동향에 대한 언론 기사는 최소한 체크하셔야 되는데 기초가 안 되어 계십니다. 의원님만큼은 못할지 모르지만 균형 있는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가 다양한 뭐 굿 이너프 딜인지 무슨 어떤 걸 계속 제안을 해도 미국은 단호하게 일과타격이다, 빅딜이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을 그래 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것도 저는 상당히 우리 그래 당신네들이 그렇게 북한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라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정말 어려운 상황이 놓였을 때 우리의 입장을 미국이 그렇게 들어주겠느냐는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한미 관계의 신뢰 회복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저 역사적 경험 짧게 하나만 봅시다. 일본하고 관계에서 우리 경제 성장기에요. 일본이 너무 큰 역할을 했어요. 마산 수출 자유공지역 와서 기술 이전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그때 쫙 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일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우리는 더 신장된 순간 그 일본의 정치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친일처럼 보일 정도로 하던 정치인들이 우리 쪽 정치인들이 싹 등 돌립니다. 그러니까 국제관계는 가족과는 아니에요. 미국 관계도 똑같은데 그러니까 한미 공조를 자꾸 이렇게 정서적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치열한 술싸움을 벌이고 있는 남북미에 강적들이 5자로 조언을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저는 아주 간단한 요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문제는 결국은 핵을 은폐하고 있느냐 안에 의혹인 문제죠. 그래서 저는 핵 의혹 제거 이 5글자에 다 몰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여성이 있는데 짜증난다는 표현을 잘하는데 이 사람은 발음이 꼭 짜증이라고 안 해. 짱나 그러더라고요. 그때 의견이 다른 젊은 분이군요. 네, 젊은 여성이에요. 아 짱나.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5글자로 짱나. 이제 좀 털 때가 됐는데 털어야죠. 터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과거를 복귀해보는 차분한 복귀. 알겠습니다. 강적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센터쿠쇼 강적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지. 미련이 많으신가 봐요. 이거 좋았다니까. 이거.